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신동준입니다. 작년 프리미어 서밋 종강에 이어서 4개월 만이네요. 4개월 만에 또 올해 개강 특강으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올해 그 부서가 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리서치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아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님들의 자산을 조금 더 밀착해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WM 부문으로 제가 이동을 했고요. 좋은 상품들을 전 세계 모든 투자 아이디어를 잘 선별해서 상품들을 잘 선별해서 만들고 또 고객분들에게 공급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올해는 자리를 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저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되게 복잡한 부서인데요. WM 솔루션 총괄본부라는 본부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이름 위에다가 웰스 매니지먼트 CIO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산관리 쪽에서 투자 책임자가 되겠다는 의미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만나 뵙고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금융시장 전망 및 자산 배분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4개월이 지났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 전에 했었던 프리미어 서밋을 좀 가볍게 복습을 좀 하고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죠. 네, 2020년 말쯤에 했던 2021년 프리미어 서밋에서는 주로 무역 분쟁이 터지고 나서 직후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교역량이 감소해도 그동안 노동력과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던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가 이제부터는 기술이나 혁신에 의해서 성장하는 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노동과 자본보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BIG를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오텍, 인포메이션텍, 그리고 그린텍 이 세 가지의 소프트한 비즈니스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아마 많이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ESG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의 이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의 영향이다라고 또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ESG를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ESG와 친환경 비즈니스는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작년 11월에 이 프리미어 서밋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는 옛날로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Way back to normality라는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팬데믹에서 이제 제한적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경기 부양책이 회수되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상당한 진통들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많은 사실 증권회사들이 올해 전망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상고하저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작년 가을, 겨울까지는 주가가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3,000포인트 위에 있었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하라는 시점을 올해 연말 정도로 봤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아마 상고하저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11월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올해 상저하고의 작년에 전망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경기가 피크아웃한 거는 작년 봄이었어요. 작년 봄부터 경제는 쭉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경제가 둔화된다는 뜻이 예를 들어서 속도는 둔화되지만 이 수준 자체는 경제가 어떻게 보면 중간 위에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덜 좋은 상태로 경제가 살짝 내려오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경제가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속도가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죠.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균형점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있는 단락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영구적인 손상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또다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돌아갈 거야. 팬데믹이 끝나면 제한적인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드렸던 얘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의 성장과 물가보다 올해와 내년 이제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진 급등락하는 기간이 경제 지표들이 사라진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과 물가의 전망치를 보니까 적어도 작년에 봤을 때는 지난 10년보다 성장률은 한 1%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물가는 지난 10년보다 한 0.5%포인트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10년 가장 경제가 장기 호황이라고 말했던 그 시기보다도 한 1.5%포인트 정도가 올해 내년 경제 물가를 더했을 때 높게 균형이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자금 회수를 어느 수준을 맞춰서 회수하면서 적절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줄 것인가, 이 판단을 할 때는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얘기는 아마도 물가 레벨이나 성장률 레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연말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올해 상반기 중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시장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히려 상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놓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현재 뭐 한 2.5%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보다도 지금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경제는 별론데 왜 저렇게 높게 올리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팬데믹이 오히려 경제 체질을 꽤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균형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금융시장에 혹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한 관심사가 됐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요한 것은 이 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 산유국 중에서 두 번째로 석유 공급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이 러시아인데 근소한 차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아마 사우디,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2등 국가인 러시아가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러시아가 석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원자재들을 생산하고 농산물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확산이 크게 됩니다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자재가 가격까지도 좀 압착되면서 굉장히 물가에 대한 이 부담이 높아지는 이런 국면들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보조금을 워낙 많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소비도 하고 일자리를 굳이 일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4인 가정으로 차라리 일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한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를 그냥 나한테 보조금으로 줬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내 임금이 많이 오르더라도 물가가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내 소비의 여력은 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물가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 다 원자재, 농산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재화들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달 전부터 경제 전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성장은 과거 10년보다 한 1% 높고요. 물가는 과거 10년보다 0.5% 정도 높아요. 앞으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성장은 지난 10년보다 1% 정도 높긴 한데 약간 줄어들었고요. 0.9% 정도가 높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작년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지난 10년보다 0.5 정도가 높은 전망이었는데 올해와 내년을 평균했을 때 무려 2.3%포인트나 지난 10년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지금은 시장이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전망은 이 연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글로벌 IB들이 투자은행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영이 돼서 지금도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은 내려가고 오히려 물가 전망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는 경제는 1%, 물가는 0.5% 올라가니까 이 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둘 다 더해서 1.5 정도가 올라가니까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충격을 좀 받겠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균형이 높아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작년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시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드린 것처럼 경제 전망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거나 약간 낮아지고 물가 전망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거의 다 잠식하는 정도 수준까지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의 이슈가 빨리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제를 제재하는 이 내용들은 당장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빨리 끝날지라도 경제 제재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이 영향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유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유가가 이따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연평균 유가가 한 105달러 정도를 추세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아마 전망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유가는 어제 오늘 지금 110불인데요. 이 연평균 정도고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지금 80불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중후반. 이 물가가, 이 유가 수준이 뭐 105달러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평균으로요.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연준이에요. 연준이 그동안에는 성장이 더 높고 물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조금 빨리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여기서 자칫 금리 인상을 이게 아주 정교하게 시장과 소통하면서 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까 작년 봄부터 경제의 모멘텀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경제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가 나쁘진 않지만요. 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해버리면 이 경제가 잘못하면 깨지는 이런 리스크가 현재는 생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2019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올해 상반기가 안 좋고 하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배경은 작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작년 가을에요. 공급망 차질이었어요. 전력난, 공급망 차질 이런 거였거든요. 공급망 차질이 생긴 이유는 팬데믹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잖아요.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뭐 운송을 못 하고 창고에서 실어 나를 사람이 없고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제 공급이 더 차질이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겨울을 지나고 북경 올림픽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전력난도 조금 완화가 되고 오미크론도 좀 이 위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공급망 차질도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거다. 그러면 물가는 한 1분기 정도에서 2분기 사이쯤에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오히려 속도를 좀 늦추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기에 오히려 잘 사야 될 타이밍을 보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고 하반기에 오히려 2분기 정도에 잘 투자를 해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스크 요인이 하나 생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생겼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면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MSCI 지수에서는 아예 러시아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하고 대결하는 나라는 잘못하면 이 경제에서도 금융시장에서도 퇴출되는구나 라는 우리가 사건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다음 타자가 누굴까를 떠올려 보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혹시 그럴 리스크가 없나,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홍콩 증시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은 이 리스크들을 잘 판단해서 지금 봐야 하는데, 유가와 연준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저점 대비해서 아까 2분기 때 잘 저가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전략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를 생각하고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 대응이 두 개가 잘못된다면, 네, 안 넘기는 겁니다. 네, 잘못된다면 하반기엔 오히려 우리가 전략을 다 바꿔야 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약한 첫 번째 줄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진통이라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올라온, 한 뭐 30% 정도라도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자칫 유가와 연준에 따라서 이 침체로 빠지는 갈림길이 될 리스크도 지금은 생긴 상태입니다. 섣불리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주식을 사거나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안정성을 좀 따져보시고, 또 낙폭이 아주 과도한 성장주가 있다면 현금을 이미 확보하신 분들께서는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씩 저가로 조금씩 사 들어가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저점 이후에 반등을 하는 전망인데, 문제는 이 목표가가 작년 11월에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3,600포인트까지 올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250포인트까지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이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결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코스피가 약세장 진입의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큰 차트는 2015년부터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S&P 500 대표 지수죠. 그리고 중국의 상해와 심천의 대형주들을 모아서 CSI 300이라는 지수를 만드는데요. 이 중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I 300 지수를 이렇게 같이 그린 겁니다. 2015년을 100을 기준으로요. 쭉 비슷하게 가다가 무역 분쟁이 생긴 다음부터 중국과 미국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2018년이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점점점 벌어지다가 팬데믹 이후에 또 회복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죠.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2010년, 2011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2010년도에는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우리가 뭐 친환경이나 대기업 중심의 어떤 자금 투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했고요. 굉장히 빨랐지만 오히려 고점도 좀 빨리 온 이런 형태였죠. 미국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반등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조정이다라고 하면 10% 정도, 10% 이상을 조정이라고 말하고, 이제 20% 이상 조정을 받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S&P 500은 조정 국면, 그러나 나스닥은 이미 20%가 넘었다가 지금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했다가 살짝 돌아간 상태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작년 7월 6일 날 3,305포인트를 기록하고 2,600까지 하락했었죠. 그랬다가 지금 2,700대 한 중반 정도 와 있는데요. 어쨌든 저점까지는 20%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역시 약세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중국은 CSI 300은 30%가 넘게 급락한 상태고, 특히 홍콩 주식은 40%가 넘는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이 특히 올해 상반기에 올해 연초 이후에 이벤트였습니다. 오히려 연초 이후에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덜 하락하는, 미리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덜 하락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나 홍콩, 중국 주식들이 좀 하락 속도가 좀 빠른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전체적인 우리가 경제를 보는 시야를 좀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11월 달에 한번 드렸었고, 올해도 이 얘기를 한번 다시 드리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둔화다, 침체다, 하강이다, 후퇴다, 다양한 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경제가 맨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4% 성장해도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고요. 1% 성장해도 경제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4% 성장하면 호황이라고 하죠. 미국 경제 기준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1% 성장하면 경제는 경제가 안 좋다고 보통 표현하죠. 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는 2% 내외 성장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 역사상 가장 긴 호황 국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구간, 2011년에서 2019년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의 구간 동안 미국 경제는 평균 2.2% 성장했습니다. 현재 연준에서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이 1.8%고 저 당시에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됐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금융위기 기간이기도 했고요. 물가가 항상 기준 이하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10년 정도 성장을 했고 2020년도 팬데믹이 터지면서 역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3.4%. 그리고 작년에 미국 경제는 5.7% 급반등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올해죠. 2022년에는 현재 어제 제가 다시 찾아본 걸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4% 작년에는 성장하는 데가 전망하는 데가 많았는데 현재는 3.5%로 성장이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숫자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데 5.7을 성장하던 경제가 3.5% 성장하고 2022년이 3.5%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잠깐 안 보이시는데요. 2023년, 2024년 기간에는 2년 동안 2.2% 성장한다고 하면 5.7, 3.5, 2.2 성장이니까 야,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때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5.7% 성장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랬을 때 올해도 여전히 잠재 성장 속도인 한 2% 남짓한 수준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내년, 내후년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은 1.8%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덜 좋은 상태로 이제 중심선을 향하여 경제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거죠. 그게 실제 경제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모든 경제를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아까 마이너스 3.4, 5.7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통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하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민감하니까요. 시장은요. 그래서 5.7에서 3.5를 올 때 이미 작년 봄부터 경제는 피크아웃하고 내려간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한 거고요. 기업의 이익들도 조금씩 이제 줄어든다라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20% 벌던 기업이 15% 벌다가 10% 벌다가 예년에 한 8%, 7% 벌었다면 아직도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돈을 벌고 있는 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숫자들이 계속 나빠지는 숫자만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나빠지는 숫자만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요. 심리로 침체로 갈 것인지 순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이 경기가 둔화되는 길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위험 요인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1분기 정도면 정점을 찍고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가나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부양책을 세게 썼던 초고도 부양책을 썼던 것들을 이제는 회수하기 시작한 거죠. 올해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미 올해 경제 규모 대비 금융 시스템에 돌아가는 유동성은 약간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금리 인상을 더 빠른 속도로 한다고 하면 게다가 이 대차대조표 양적 완화를 더 빠른 속도로 걷어들인다고 하면 이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자칫 통화 정책을 실기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다라는 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왼쪽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 차트에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실업률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팬데믹 터지기 전에 역사상 가장 장기 호황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때 수준까지 이미 실업률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도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고 머물고 있다가 이제야 이제 뜨거워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모양새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 작년 봄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을 조금씩 논의하거나 시작을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줬어도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팬데믹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물가가 급등하는 부분이 러시아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효과는 이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죠. 역사적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이벤트는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왼쪽에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어떤 전쟁에 의해서 지정학적 이벤트가 터지면요, 보통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게 보통 22일 걸리고요. 다시 전쟁 이전으로 돌아오는데 47일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면 시장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영향은 크게 못 주는데 문제는 러시아는 좀 다르다는 거죠. 러시아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주요 산유국 중에서 이 원유 생산량의 이 규모가 미국보다 약간 적은 970만 배럴을 일일 생산하는 아주 그 풍부한 원유 생산 국가고 거의 유럽의 이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다가는 거의 전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상당량을 공급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란은 러시아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공급량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미국이 셰일을 다시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생산하도록 좀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쓰고 중국이 썼던 두바이유를 다른 나라가 다시 쓰면서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이런 구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따른 회복 구간으로 보시냐는 질문을 제가 봐서 먼저 답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따른 아직 사실 전쟁은 글쎄요, 전쟁이 금방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휴전을 한다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정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관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경우에 짧으면 20년, 길게는 40년 정도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더 길어진다면 이 시장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의해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공급자로서 이 러시아를 서방 국가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번 전쟁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가 원자재 상품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제되고 금융시장에서도 배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배제된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산 이 운송도 안 하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석유만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는 물론이고요. 이 팔라듐은 이 매연을 줄여주는 장치에 쓰여지는 이 촉매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친환경 비즈니스에 가장 또 각광받는 이 원자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팔라듐에 어떻게 보면 한 45% 가까이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물가 상승 혹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고요.
또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소비의 여력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준은 경기는 이미 작년 봄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데도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긴축 속도를 지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또 깨지는 이런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좀 민감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듯이 WTI 유가는 이미 2012년 이때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농산물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러시아가 농산물들도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러시아에 의한 리스크는 이 디폴트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리스크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원자재 시장에 의해서 실물 경제로 물가로 전이된 리스크였다면, 두 번째는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이되는 리스크죠. 러시아는 지금 정크 본드 수준으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이미 떨어졌고요. 국제금융의 결제망의 핵심인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미 퇴출이 됐습니다. 이 송금 장치는 아닌데요. 송금을 인증해주는 어떤 메시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 자금을 서로 옮기는 거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든 정부든 자금을 거래하는 달러 자금을 거래하는 데서는 사실상은 퇴출되거나 자산이 동결됐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환보유액을 러시아가 쓸까봐 G7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재를 가하기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디폴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주요 은행들 중에서 러시아에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은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아까 가스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서유럽 국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흐름들이 조금씩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자금 시장에는 아직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러시아가 돈을 못 갚거나 연쇄적으로 누군가가 러시아 때문에 이 기업이든 어떤 국가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민할 때는 좀 잘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MSCI가 3월 초에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러시아를 편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러시아 주식이 거의 제로 수준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아까 그 얘기 드렸죠. 그 다음 타자는 누굴까? 혹시 중국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홍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홍콩과 중국이 글쎄요, MSCI 지수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이나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적절한 가격을 평가할 때 그 리스크 요인만큼은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니까요. 그만큼 주가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해외기업 책임법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 당국의 이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3년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의 자금으로 중국 기업을 자금을 대주는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인데, 중국 당국은 당연히 이 정보 유출이라든가 안보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왜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직접 감사를 하냐?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어요.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이 드디어 그래서 이제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난 3월 8일 날 5개의 중국 기업에 뉴욕 상장되어 있는 ADR 예탁 증서를 상장 폐지하는 예비 명단에 이제 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콩 주식까지 같이 이제 급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ADR을 포함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거의 제가 정확하게 한 28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제 5개가 시작했고 대부분 다 이 감사를 받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스트들은 아마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홍콩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짤막하게 여담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홍콩의 미래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홍콩의 미래라는 건 뭐냐면요.
홍콩 주식시장의 의미가 어떤 걸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이 시위도 있었고, 이게 과연 홍콩이 옛날 홍콩이 될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홍콩은 그 중국의 이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는데요. 미국이 저항하면 할수록 홍콩은 점점 더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이 시장 자체가 경제 규모가 외국인들의 노출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익스포저가 5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97년도에는 중국 전체 경제에서 홍콩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3%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홍콩의 기업들이 중국의 본토 자금이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점점 더 이 중국 당국은 홍콩을 중국화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홍콩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역외 위안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역외 위안화 시장이 홍콩에 있죠. 우리가 딤섬 본드라고 하는 역외 위안화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유무역항도 있고, 아시아 금융 허브의 기능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본토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뉴욕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홍콩 증시에 상장을 시키면서 홍콩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길게 보면 홍콩의 역외 위안화 기능은 아마도 마카오로 지금 옮기고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 자유무역항에 대한 것은 해남도 쪽으로 이미 자유무역항을 지정해서 조금씩 기능을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역외 위안화 결제 기능하고 아시아 금융허브의 기능, 이런 것들은 상해, 심천, 아까 어디였죠? 마카오, 이런 데로 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보면 홍콩은, 그동안 우리가 홍콩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국영 은행 기업, 은행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서 주로 금융주 중심의 주식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상장되어 있던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홍콩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외의 이 영향력에 주식시장은 좌우되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경제는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전 세계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이런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홍콩에 대해서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우리가 단기적으로야 괜찮을 수 있고, 워낙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리고 ELS 투자를 또 워낙 많이 하고 계셔서 뭐 1, 2년 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좀 더 길게는 이런 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홍콩 투자는 중국 투자는 홍콩보다는 이제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본토 중심의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간접 투자를 홍콩 기반의 ELS 정도가 이제 간접 투자를 할 만한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주가가 하락해서 오히려 하단이 좀 제한되어 있는 이 ELS 투자는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연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라고 하면 일부일 텐데요. 유가가 러시아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영향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경제 전망을 바꿔야 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는 당분간 현금 확보하시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큰 차트를 보시는 것은 전 세계 경제 대비 석유를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표시한 비중입니다. 1986년 이후에 평균 2.6% 정도가 전 세계 GDP에서 유류 소비 비중이에요. 그것보다 유가가 더 올라가서 유류 소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면 경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낮으면 좀 편안하다. 이 원자재나 석유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함 없이 다른 데 얼마든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86년 이후에 1차, 2차 오일 쇼크 때를 제외하면 86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86년 이후 평균인 2.6%를 올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임계점으로 볼 수 있는 레벨이 과거의 수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 4% 정도로 경제 규모 대비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석유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위험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유가가 한 100불에서 110불 사이 정도로 가면 이제 4%를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 105달러 정도 연평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지금 아까 110불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면 아마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잘 관찰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그냥 지금은 그냥 주식을 사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을 좀 살피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네, 연준의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요 얘기 자세하게 한번 드린다고 했었죠. 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영구적인 손상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팬데믹이 끝나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팬데믹 이전의 10년 정도의 경제와 물가 수준보다 앞으로 2, 3년 정도의 경제와 물가 수준이 훨씬 높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처럼 경제보다 물가가 더 높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되게 부담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일단 성장률이 왜 옛날보다 높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다 힘든데 왜 성장이 어떻게 더 지난 10년 호황보다 더 높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는 재정 적자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거나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하거나 정부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대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양당이 모두가 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통해서 뭔가 보조금을 뿌리고 또 때로는 어떤 뭐 복지를 강화하고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후대에 짐을 지우는 거라고 난리였을 텐데 이제 그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다는 거죠. 돈 쓰기가 쉬워졌습니다. 정부가.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기업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인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들을 다 바꿔야 합니다. 옛날처럼 똑같은 설비로 만들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한다 그러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부품 회사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될 거고 배송이나 이런 형태도 다 달라져야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자동차의 라인이나 부품 업종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거고요. 한 번에 다 갈아엎지 못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나 설비 투자가 아마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주택 개량 사업도 말씀드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아직 효율은 아주 높진 않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써야 되는데 집이 단열 효과가 좀 약하거나 연료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침에 잘 저장했다가 오후에 쓸 수 없도록 돼 있거나 이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에 대한 투자들도 사무실에 대한 투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이 개량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프라와 설비 투자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굴뚝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성장이 끝났어라고 했던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에너지라기보다는 소재 산업이라든가 산업재,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들이 변신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신흥국들이 인프라를 깔면서 올라오는 그런 경제처럼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좋아했던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성장을 많이 하겠지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사실 인구가 많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봇이 다니면서 혹은 뭐 무인 장치가 다니면서 혹은 최첨단 기술로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는
오히려 이 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로 막 전환되고 있는 초입이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난 10년보다 성장은 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제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첫 번째는 물가는 왜 옛날보다 높냐라고 하면 지금은 당연히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높지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나거나 러시아가 제재가 풀린다면 그럼 물가는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가져오던 중앙은행의 정책 프레임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정책에서 지난 2, 3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연초에 경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연준이 쉽게 대응을 못한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일부 좀 놔두고 가자. 워낙 그동안 못 따라온 물가니까 조금 오버슈팅 하더라도 그냥 두자. 그래야 옛날에 못했던 거 만회하고 물가 올라가니까. 괜히 조금 올라오는 거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복지 정책이 강화됐고 임금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금을 깎거나 복지를 회수할 수 없거든요.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했던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임금의 하단을, 물가의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령화죠. 팬데믹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많이 못 나오시거나 많이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택배라든가 이런 걸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 택배기사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오히려 고용 참여율은 떨어지는데 임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끌어올렸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공급망 차질을 겪었지 않습니까? 내 기업에, 우리 기업의 공장을 지어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못 가져오는 거죠. 내 공장인데 못 가져와요? 이거 큰일 났다. 나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못 가져옵니다. 휴대폰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를 못 가져와요. 부품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핵심 부품이나 핵심 기술, 핵심 인력은 국내에 둬야 되겠구나. 가까운데.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인쇼어링, 온쇼어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돌아오라고 하고 있고 안에서 뭔가 만들면 보조금을 더 주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정책까지 하고 있냐면 미국 내 국산품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미국산이라고 해준다. 현재는 55%거든요. 근데 이거를 75%까지 2030년일 겁니다. 30년에는 75%까지 미국 안에서 생산된 물건으로 부품을 조달해야 국산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야 혜택을 준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거기서 공장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이 핵심 설비나 인력들을 내재화하는 전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덜 효율적인 이머징 마켓에 동남아에다 공장 두고 사람 뽑으면 훨씬 싼데 특화돼 있고 근데 지금 국내에 두려면 공장도 새로 지어야죠. 그다음 사람도 비싸죠. 인프라도 아직 없죠.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아까 성장도 좀 경제도 자극을 받을 것이겠지만 물가가 훨씬 더 오르겠죠. 이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초기 국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을 좀 높여서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일시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뭐 최소한 2, 3년 길게 보면 5년, 10년까지도 저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성장을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부분 하나는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뒤에 앞에서 다시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그림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한두 달 사이에요. 딱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의 왼쪽은 성장률 전망의 변화.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가? 매일매일 모든 그 전망을 내는 기관들을 합쳐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쭉 시계열로 붙인 거예요. 보면은 올해 들어서 성장률 전망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물가 전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작년 연말 정도 봤을 때 성장률 전망이 한 4%대 중반, 물가 전망이 4%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6%가 넘었고, 성장률은 미국의 경우에 제일 까만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역시 한 4%였는데 지금은 3%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2년 올해와 내년의 평균 선진국의 실질 GDP 전망은 4개월 전인 작년 프리미어 서밋 때 3.1이었는데 지금 현재 2.9로 바뀌어 있고, 선진국들이요.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 2.2%니까 현재 0.9%포인트 정도가 여전히 그래도 높긴 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팬데믹 이전보다 한 0.9 정도 높게 성장할 거다. 근데 문제는 물가죠. 그 밑에 줄 보시면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물가 전망은 불과 4개월 전에 2.6이었는데 지금은 4.0%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치가 바뀌어서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평균 1.7이었으니까 무려 2.3%나 높고요.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 2.9. 올해와 내년 평균 물가 4.0. 예. 성장은 2.9 하는데 물가가 4.0 오르니까 내 월급이 2.9% 올랐는데 물가가 4.0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위축되는 부분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가의 방향,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2018년도와 올해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2018년도에 취임하고서 긴축을 쭉 이어갔던 시기이고요. 2018년 10월 달에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해주는 균형 수준의 금리, 물가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도 않는 균형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는 얘기는 훨씬 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니까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지금도 불과 어제죠. 중립 수준 이상으로 긴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하면서 주가가 또다시 금리가 크게 올랐고요.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 10월과 작년 연말 이후 이렇게 겹쳐서 그려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미국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것, 한국 주가는 이미 작년에 많이 하반기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 좀 덜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본주의는 굉장히 공황에는 강하지만,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튼튼하지만 위쪽의 인플레이션에는 되게 취약한 자본주의 형태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1940년대 이전의 초기의 자본주의, 고전주의 학파, 이게 좀 어려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고전학파,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동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 비싸졌네? 그러면서 안 사잖아요. 늦게 사거나 싼 거 사거나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서 물가가 진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죠. 예, 이게 굉장히 자동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수요가 조절되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1940년대 중반 이전을 보면 물가가 마이너스로 깊게 갔다가 플러스로 깊게 올랐다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물가의 변동성이 커요. 예, 이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30년대 후반에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정부나 연준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걸 좀 막아주자 연준이 자금을 풀고 정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침체를 막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시작했고, 특히 1960년대 후반에 린든 존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당시의 모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그때 이 길을 좀 닦아놨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이 계약서 쓰고 우리가 근무하는 노동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도 예전 같으면 물가가 오르면 내가 월급이 당연히 줄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도 보조금을 주니까요. 안정이 잘 돼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고 뭐 사회보장제도 돼 있고 연금 받고 하니까 이제는 뭐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그냥 꾸준하게 소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방은 경제에 대한 위험은 잘 막아주고 있지만 위쪽으로 물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최근처럼 좀 긴장감을 주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취약해진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취약한 자본주의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자본주의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이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진 현대자본주의가 이 러시아가 얹어지면서 연준이 잘못하면 통화정책을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라는 표현은요, 보통 이 파월 의장이 지난 제가 그 장표에 보시면 지난 1월달 FOMC 이후에 기자회견 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긴축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미리 정해진 건 없어요. 긴축에 대해서는요. 결과에 따라서 겸손하고 기민하게 할 겁니다. 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준이 보고 있는 게 물가랑 고용이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지표는 둘 다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양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가와 고용 지표는 경기에 9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그 지표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경제가 과열되면 뒤늦게 금리 올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금리를 인하하는 이 뒷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여태까지 중앙은행이 많이 실수해 온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꾸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제공하면서 경제를, 시장을 잘 끌고 가야 되는,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뭐 어려운 영어 단어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점도표 알고 계시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내가 올해 말, 내년 말, 내후년 말 장기적으로 균형은 기준금리가 어디쯤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점을 찍거나 아니면 FOMC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회견도 생긴 지 지금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기자회견은 왼쪽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보신 적 있으시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시죠. 이분이 취임하면서 시장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저분이 공황 전문가시거든요. 대공황 전문가. 그래서 시장이랑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그 기자회견을 도입했고 점도표도 2012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통화정책 시그널은 명확해야 된다. 중앙은행이 향후 처방할 통화정책 방향을 꼼꼼하게 알려줘야지 불확실성을 없애나갈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버냉키 의장이 얘기했고요. 또 이 프리드먼이라는 통화정책의 대가시죠. 밀턴 프리드만은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종식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줄어야 인플레이션이 끝나는데, 그러나 부작용을 줄일 수는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은행이 미리 통화정책의 경로를 정해놓고 이 정책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인데,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룰 때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꺾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준이 좀 잘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유가이거든요. 유가나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게 크고 팬데믹 때문에 아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면서 생기는 공급망 차질,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도 물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죠. 보조금을 많이 줬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작년 가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부분 다 수요보다는 공급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1년짜리 인플레이션, 향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전망,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발표하는데 보시면 1년짜리 인플레이션 전망이 급등하고 있고 10년짜리 전망은 아직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곤 있긴 합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묵직하게 아주 행동하다가는 시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왼쪽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왼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작년 초부터 이미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50이 중간선이고요. 50 밑으로 내려가야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다.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덜 좋은 상태로 꾸준하게 작년 초부터 내려오고 있죠. 노란색은요. 근데 서비스업은 드디어 작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경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과 서비스가 둘 다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좋은 상태에서 덜 좋은 상태로.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 이 경제가 잘못하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경제가 올라올 때는 긴축을 좀 세게 하고 경제가 좀 내려갈 때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 경기 사이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 지금 연준은 반대로 할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가 경기 사이클이 아마 내려가는 사이클일 것이고 여름, 가을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는 사이클을 가지는 거니까요. 작년 초부터 경제가 나빠지는 사이클로 왔기 때문에 올해 아마 하반기, 가을 정도에는 여름 이후에는 사이클은 다시 완만하게나마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긴축은 상반기에는 좀 천천히 하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게 올려야지 전체적으로 경제가 과열을 막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된다는 거죠. 연준도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연준이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최근에 지난 3월 FOMC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조금은 또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94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지금 멤버 중에서 블러드라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계신데 이분께서 지난 금리 인상을 25bp 인상했잖아요. 3월달에 FOMC에서 지난주에 25bp 금리 인상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50bp를 해야 되냐? 94년의 사례를 봐라. 94년의 사례를 보면 94년부터 95년 초까지 1년 동안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무려 300bp요. 1년 동안요. 1년 동안 300bp를 올렸습니다. 거의 분기에 100bp 가까이 올린 거잖아요. 한 70, 80bp까지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가는 채권시장 대학살이라고 불렸던 시대인데요. 금리는 급등했었습니다. 근데도 저 시기를 지나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 경제는 IT 버블 터질 때까지 장기 호황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시장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전히 잠재워지고 장기적인 호황 국면으로 간다.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위기 전처럼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그때 경제 피크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당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했지 않습니까?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25bp씩 아주 예측 가능하게 했더니 결국 시장은 버블을 만들었고
미국의 그 금융버블이 터졌다.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50bp를 주장한다. 라는 것이 이제 블러드 총재의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인데요. 그 밑에 있는 차트에 빨간색 점선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미국 경기 사이클입니다. 아까 보셨던 ISM 제조업 사이클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조업 사이클 안에서 기준금리를 300bp를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왼쪽 위에 조그만 차트 보시면 한 9%도 채 하락하지 않고 쭉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것이고요. 한국 주가도 비슷하죠. 얼마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시장에다가 깜짝 놀라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 사이클이 올라올 때 거기에서 견딜 만큼 인상을 해주는가, 아니면 경기 사이클 내려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가 오른다고 금리 인상을 세게 하는가, 이 차이가 주식시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작년 초부터 내려가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서둘러서 세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장이 견디기가 좀 힘든, 맷집이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쭉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시간상 자산 배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산 배분은요,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94%가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 내가 미국을 살 건데 미국 중에서 뭘 살 건가, 어떤 섹터를 살 건가, IT를 살까, 자동차를 살까, 예를 들면요, 이런 개별 자산을 선택하는 것은 그 4% 정도밖에 영향을 못 주고요. 또 오늘 살까, 한 달 뒤에 살까 얘기하는 것은 마켓 타이밍은 2%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봐도 전략적인 자산 배분, 연금은 5년 정도를 보고 하는데요. 그 전략적 자산 배분 효과가 거의 다고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중간중간에 시장을 예측해서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이 현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금처럼, 연금자산처럼 긴 자금들은 한 5년 정도, 10년 정도의 메가 트렌드를 보시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자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1년, 2년 정도 내가 단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투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일방적인 하나의 자산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나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좀 복잡한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그만 차트로 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금융위기 이후에 원화 수익률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대부분의 자산 배분 이론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산 중심으로, 달러 투자자들 중심으로 모든 이론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과서를 보면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자산 배분하라고 돼 있지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채권을 사려면 환전을 한 다음에 미국 채권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환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오른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전을 해서 환을 노출시키고 했더니 환을 해지하는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왜냐면요,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 아래 클로즈업 돼서 보이죠?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위에도 그림 살짝 보이네요. 그 위에는 해지한 겁니다. 해지한 기준으로 보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좋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높은 거니까 왼쪽 위에,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해드리면 이쪽이죠.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자산이에요. 예, 수익률은 높고 그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환을 해지할 경우에는 한국 채권보다 미국 채권이 좋은 자산이죠.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밑에 환을 오픈하고 보니까 미국 채권은
달러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니까요. 더 이상 한국 사람에게는 안전자산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일수록 환율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한국 채권이, 변동성은 미국 채권 아까 해지한 거랑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당연히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으니까요. 5% 가까이 나오는 일드, 물론 과거의 수익률 2002년 이후의 수익률이니까요. 지금 그려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의 대표 선수는 미국 채권이 아니라 한국 채권이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한번 보시죠. 위에 해지하고 펀드를 투자하실 때 환해지가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해지가 다 돼 있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보면 한국 주식이 변동성은 훨씬, 위험은 훨씬 크면서,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변동성은 훨씬 크면서 수익률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주식 해야죠. 그렇죠?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한국 주식의 변동성이 확 줄죠. 네. 하지만 미국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여전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보면 미국 주식과 한국 채권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특히 달러 자산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포트폴리오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한국 채권과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축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왼쪽 보시면 한국 원화랑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원화랑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제가 좋을 때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나 한국이 훨씬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많이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하니까 경제가 좋고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전통적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이 좋았지만 전통적으로는 자금이 아시아나 이머징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화가 강해지죠. 예,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환율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율의 방향성하고는 반대 방향이더라. 미국 주식 살 때 환을 노출해서 사면 약간은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반대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이고, 거꾸로 오른쪽에 채권은 반대죠. 예. 채권 시장은 환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지한 것보다 노출해서 원화 국채를 사고 한쪽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나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산 배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다가 그려보면요, 똑같이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왼쪽 위에 아까 한국 국채와 미국 주식을 섞어서 빨간색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각각 사는 것보다 동그라미가 더 커지잖아요. 동그라미가 커진 건 뭐냐면 위험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네. 동그라미가 클수록 내 수익률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변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한국 주식, 한국 채권과 미국 주식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좋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자산 배분을 좀 해보면요, 현재 이건 결론이고요. 굉장히 글씨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죠. 아까 유가가 150불 정도 장기적으로,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가가 장기적으로 연평균으로 150불 정도를 $105 정도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뷰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좀 리스크를 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투자를 집행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폭 주식에 대해서는 평소 가져가시는 거에 비해서 조금 적게 가지면서 현금 비중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대신 조정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되는 신흥국 시장은
조금은 주식을 더 담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주식은 여전히 조금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금리가 그동안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상 이 속도가 연준은 중립금리를 아까 2.375까지 올리겠다고 점도표에서는 내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금융시장은 올해 연말로 그 정도까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금리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금융주를 좋게 봤었고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낙폭이 굉장히 심했던 지금 성장주는 아주 이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싸졌고 상대 가치가 가치주에 비해서도 엄청 싸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이 성장주를 조금씩 담아가도 되는 그런 시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당연히 비중을 아직은 좀 줄여가고 있고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좀 장기채를 금리가 거의 다 마저 올랐기 때문에 혹은 장기채를 지금 나눠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저는 아직 남아있는 폭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씩 장기채를 사셔도 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대체 자산이나 하이브리드 자산들, 예를 들면 뭐 고정배당 우선주라든가 리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꼬리표는 주식으로 달려 있지만 배당을 주고 인컴을 주면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더 상관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채권 같은 주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주식 비중 뭐랄까요? 그냥 전통적인 주식보다는 채권과 유사하지만 채권보다 이일드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자산들을 하이브리드형 형태 자산들을 같이 좀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결론은 유가와 연준의 실수할 가능성들이 러시아 때문에 좀 커졌다. 그러니까 2분기를 바닥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로 봅니다만 연준이 실기할 가능성, 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고 지금 달려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민감하게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투자를 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위기가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상 바로 이어서 Q&A 질문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서밋 날짜가 잡히고 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가지고 네. 건강관리에 굉장히 유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한 일주일 전부터는 네. 확진이 되면 이걸 못 하잖아요. 라이브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잘 네.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질문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2개의 질문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계 경제의 공급망 훼손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은데 투자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 각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네. 아까 제가 강연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전쟁은 마무리가 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은 저희의 예상으로는 상반기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고 하반기에 가파르진 않아도 진정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되면 사람들이 아까 돌아다니면서 공급망 때문에 차질이 생겼던 것들은 좀 진정이 될 거고 유가도 이 정도 수준에서 못 버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아까 쉐일이 생산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란이랑 핵 협상을 빨리 타결해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석유를 다시 좀 생산하도록 만들어준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겠죠.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던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올해 상반기 한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사이에는
고점을 찍고 좀 안정은 되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네. 실적은 아마 작년 봄부터 피크아웃 치고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향세인가요? 예,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거예요. 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마 덜 좋을 겁니다. 비용이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은 좀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투자를 너무 빠르게 가져가지 않는 형태가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그다지 걱정을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네.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답변이 잘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강연 초반에 포지션이 바뀌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산 배분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가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투자에 네.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네. 다시 정비하는 주기 같은 것도 궁금하다라고 여쭤주셨네요. 네, 저는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제 그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예. 뭐 리서치 했을 때도 자산 배분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 실제 WM 자산 관리 비즈니스 안에서 자산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 거니까 이제 말씀드린 저 질문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드릴 텐데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분기에 한 번, 분기 말에 내가 가진 모든 자산들을 엑셀에다가 한번 쭉 기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촘촘하게 하시는 거는 자유이시고 쭉 기록을 하면 그 안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다 나오고 네. 그 비중도 어느 정도 나와요. 예. 그 안에는 내 연금 자산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다양한 예금도 있고 다양한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내가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구나. 다 좋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서 저도 좋다 그래서 샀는데 예. 이게 연금에도 A 형태의 주식이 들어가 있고 개별 산 것도 A 형태의 주식이 들어가 있고 네. 이런 형태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정을 좀 해주는데요. 분기별로요? 저는 보통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예.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과한 것들을 이제 조정해주는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투자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생기면 그거랑 비슷한 거를 빼고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요. 네네. 네. 좀 답변이 잘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Q&A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